NHL 2020-2021 시즌의 일정과 포맷이 확정 공식 발표됐습니다. NHL 새 시즌 2020-2021 시즌은 2021년 1월 13일에 개막합니다. 남자 아이스하키 유럽 최강국들이 겨루는 유로하키 투어 채널 1컵에서 러시아가 스웨덴과 체코, 핀란드를 모두 꼽고 3전 전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53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53회입니다. 오늘 12월 23일 수요일 오후고요.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김천 PD와 이현섭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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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3일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녹음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사회적인 분위기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일본 팀들 재팬컵 하고 있는데 재팬컵 경기도 또 일부 또 연기가 됐다면서요? 일본 국가대표팀 합숙이 있었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한 명 이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선수단 내에서요? 네, 크레인즈 소속 선수 한 명이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크레인즈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경기가 이제 연기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 있을 예정이었던 4경기가 싹 연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2021년 2월에 이제 요 연기된 경기들을 다시 한다고 하네요. 25일부터는 또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IIHF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잘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 또 염려가 어느 정도 되네요. 네. 버블에서 하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로는 독일 선수 5명 확진자 나왔다. 네. 확진자 막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팀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좀 어떻게 될런가. 조금 근데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네.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대회하다 갑자기 또 튀어나오면은 나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감염자가 나와서 경기를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은 좀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IIHF로서도 올해 예정됐던 거의 모든 국제 세계선수권 대회를 취소한 상황에서 지금 유일하게 탑 디비전만 남겨놓고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회인데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부디 무사히 탈 없이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53회 간략하게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인데요. 김영주님이 12월 16일에 댓글 주셨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NHL 개막 전에 31개 팀별 프리뷰도 진행해 주시나요? 하셨어요. NHL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에 대한 답변 일단 지난주에 드렸고 프리뷰는 사실 최근에 계속 시즌 개막 전에 이현숙 기자님이 디비전별로 나눠서 디비전별 예측 순위까지 포함해서 뭐 프리뷰를 한 번씩 해주시곤 하셨었는데 올 시즌은 어떨지 저도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요? 31팀 무리고요. 네. 이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매일 이제 뭐 제작을 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네. 불가능하고 모르겠네요.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쵸? 네. 2주 생각보다 2-3주 정도. 원래 좀 너무 갑자기 NHL답지 않게 일사천리로 뭔가 발표가 되는 바람에 네. 조금은 각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급하게 하는 것 치고 또 뭔가 프리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지난 시즌 뭐 게임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올 시즌에 네. 프리시즌 경기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올해는 프레시즌도 없고 갑자기 급 시작하는 느낌이어서 로스터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로스터는 이제 팀별로 다 이제 제가 그 이적 소식 같은 부분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프리뷰는 어쨌든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아직 세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어쨌거나 NHL이 시즌 개막을 하게 되면 저희 비하인더넷에서도 좀 뭐 구성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주님 댓글 감사하고요. 같은 날 12월 16일에 에드워드 마님이 또 댓글 주셨습니다. 협회장 이대로 괜찮을지가 점점점 하셨네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가 12월 17일에 있었는데 그 선거 전에 투표 전에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이번 회장 선출을 두고 에드워드 마님이 좀 걱정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왔죠? 네.
17일 날 선거가 치러졌고 네. 그날 저녁에 바로 결과가 나왔고요. 100분의 선거인단 중에 한 80분, 90분 가까이 되는 선거인단이 투표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 중에서 60표 이상 획득한 기호 2번이었죠. 최철원 후보. 유효표 82표 가운데 62표를 획득했습니다. 네. 최철원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게 당선이 됐다고 해서 바로 회장으로서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은 대한체육회에서 이제 심사가 있고 인준 과정을 거쳐서 대한체육회에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네. 지금 12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70여 개 거의 80개 가까이 되는 종목의 협회장 선거, 연맹회장 선거가 동시에 다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한체육회도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인준 과정에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예측들 하시기로는 1월 말쯤 돼서 그런 인준 과정이나 진행되는 과정들이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말씀들을 주셨고요. 예, 그때 돼서 이제 대한체육회 심사 결과, 인준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로서는 기호 2번 최철원 후보가 기호 1번 전영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상황이고요. 이제 최철원 후보는 당선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대한체육회에 이제 승인이 될지 인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 네, 그래서 1월 말 이후쯤 돼야 현재로서는 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뭐 협회 회장부터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좀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부디 많은 팬분들 또 아이스하키인들이 바라는 쪽으로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에드워드 마님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팟빵 크래쉬님이 17일 목요일에 댓글을 주셨는데 비하인드넷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정기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크래쉬님 아이디는 저는 조금 처음 보는 아이디인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예. 저희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정기 후원을 해주신 분이 또 한 분 생겨났네요. 네. 그래서 12월 달 후원자분 2분이 되셨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이분들의 후원 금액으로 예, 예, 제작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한 말씀 후원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타나 주셔서 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원자분들 한번 안내를 하고 갈까요? 네, 항상 예. 똑같습니다. 네. 아스피린 공사님께서 매달 10,000원씩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네. 이번에 12월 달 신규로 크래쉬님께서 5,000원의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팟빵에서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댓글 소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53회 오늘은 해외 소식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53회 드디어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NHL 2020-2021 시즌 개막일이 확정됐습니다. 많은 NHL 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그 뉴스가 이번 주에 떴는데 이제 정말 시작하는군요. 오늘 좀 그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2020-2021 시즌 전체적인 일정과 포맷이 확정돼서 공식 발표됐던 이번 주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진짜로 한 2, 3주 남겨놓고 이제 합니다 라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네요. 예. 네. 그래서 좀 졸속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빠르게 발표 자체는 빠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부터 이야기 자체는 많이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별로 그렇게 나오는 게 없다가 그냥 번개불에 콩고 삽듯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풀어버리는 네. 뭐 그런 형국이 됐네요. 그림이 됐네요. 발표 직전에 좀 흘러나왔던 얘기와 거의 뭐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개막일부터 사실 해서. 보통 이제 인사이더 기자분들께서 뭐 다 보통 좀 미리미리 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플레이오프 이제 작년 시즌도 다시 이제 복귀할 때쯤 뭐 이야기가 다 나온 게 뭐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뭐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새 시즌 예상대로 단축 시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스케줄은 더 줄어든 56경기. 82경기가 아니라 팀당 56경기를 치르는 정규리그 일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는 1월 13일 날 시작할 예정이고요. 5월 8일 이제 정규 시즌은 종료가 될 계획입니다. 기존의 일정에 비하면
한 68% 정도의 단축 시즌이니까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 그런 경기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팀당 56경기 체제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한 번 2년 연속으로 단축 시즌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나씩 좀 특이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뭐 오늘 또 세부 일정이 조금 나왔는데 예. 코로나로 중간에 방해가 없다는 이제 가정하에 예. 5월 11일부터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됩니다. 5월 8일에 정규 리그가 끝나고 3일 뒤인 5월 11일부터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시작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쭉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컵 결승전 마지막 날짜는 7월 9일입니다. 7월 9일에 스탠리컵 파이널 7차전까지 끝내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계획입니다. 늦어도 이때까지는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7월 되고 9일에는 시즌이 끝난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플레이오프가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뒤로부터 일정 방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버블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했을 때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NHL은. 그리고 이제 올해 확장 드래프트가 있죠. 그것까지 다 이제 정해졌는데 예. 7월 21일 날 확장 드래프트가 시작이 됩니다. 시애틀 크라켄 신생팀을 위한 확장 드래프트가 7월 21일에 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이제 확장 드래프트 뭐 보호 대상자든지 확장 드래프트에 선택할 수 있는 선수들 각 팀마다 제출을 하고요. 보호 선수 명단 제출이 이제 4일 전인 7월 17일에 이루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NHL 드래프트는 7월 23일, 4일 양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23일, 24일. 자유계약 시장은 28일, 7월 28일이기 때문에 네. 원래는 보통 이제 자유계약 시장 시작이 7월 1일이에요. 네. 뭐 한 달 정도 늦어지게 됐죠. 그래서 NHL 계획은 올해까지 이렇게 하면은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게 정상적으로 이제 2021년 10월 초에 정상적으로 개막을 또 새 시즌 개막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2021-22 시즌부터는 예전부터 10월 초 밀고 그리고 뭐 트레이닝 캠프 이런 것도 한 15일 전부터 9월 한 15일, 뭐 9월 어쨌든 언저리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진입되면서 할 수 있게끔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참고로 도쿄 올림픽 개막이 7월 23일인데 뭐 당초 알려진 대로 올림픽 전에는 시즌을 끝내겠다라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계획이고요. 뭐 올림픽 개막일이 이제 신인 드래프트 날하고 좀 겹치는군요. 그거는 뭐 네. 별로 상관이 없겠죠.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NHL 드래프트는 보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한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면 4월 12일이 트레이드 마감 기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략적인 이제 일정은 이렇게 발표가 됐고 이제 관건은 코로나19의 방해 없이 계획대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부디 뭐 계획대로 잘 치러지고 내년 시즌 좀 정상적으로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예, 그거는 뭐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일정이 쭉 또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중간에 뭐 잠시 멈춘다든지 뭐 이럴 변수는 또 생길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고요. 네.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즌 옵트아웃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할래요 하면은 올해는 이제 빠지는 거죠. 올 시즌 이제 룬드크비스 선수가 옵트아웃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이유였고 본인 건강 문제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 시즌 옵트아웃 할래요 말래요 지금 그거를 듣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버블도 있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옵트아웃 하는 선수가 있어도 뭐 몇 명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옵트아웃 같은 경우는 작년 RTP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도 이제 옵트아웃 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와도 아주 극소수의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개인의 안전을 고려해서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2021 시즌이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진행이 될 텐데 가장 이제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디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싹 그냥 바뀌었죠. 올해 같은 경우. 물론 2020-2021 시즌만 한시적으로 바꾸는 거죠. 예, 한시적으로입니다. 일단 템포러리라고 했으니까 한시적이고요. 물론 뭐 그 다음 연도에도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올 시즌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네. 디비전이 총 4개인데 너무 많이 좀 바뀐 감이 있습니다. 예. 일단은 큰 기준은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종전처럼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고려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디비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진짜 캐나다 디비전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네. 올해 한정해서 노스 디비전이라고 해서 캐나다 디비전이 생겼고 캐나다 7팀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캐나다 7팀은 한 군데로 몰았습니다. 예, 캘거리, 에드먼턴, 몬트리올, 오타와, 토론토, 위니펙, 밴쿠버 이렇게 노스 디비전, 캐나다 디비전이 될 거고요. 네. 이제 미국은 3개의 디비전으로 쪼갰습니다.
이스트, 센트럴, 웨스트 이렇게 세 개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스트에는 보스턴, 버펄로, 뉴저지, 아일랜더스, 레인저스,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워싱턴이고요. 네. 센트럴 디비전은 캐롤라이나, 콜럼버스, 댈러스, 디트로이트, 시카고, 플로리다, 내슈빌, 템파베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 웨스트는 애너하임, 애리조나, 콜로라도, LA, 미네소타, 세너제이, 세인트루이스, 베이거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총 31개 팀을 4개 디비전으로 나눴는데요. 이스트, 센트럴, 웨스트, 노르스. 그러니까 동부, 중부, 서부, 북부 디비전으로 이렇게 4개로 나눠놨는데 그렇죠. 노르스 북부 디비전에 캐나다 7팀이 다 들어가 있고 3개 디비전에는 미국 팀들, 미국의 연고지를 두고 있는 팀들 24개 팀이 분배됐습니다. 8개 팀씩. 그렇습니다. 새로운 디비전 개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디비전이 이렇게 바뀌면서 정규 시즌의 경기 방식도 바뀌었죠. 올해 일정이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동하기도 어렵고 미국 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보통 같은 경우에는 동서부에 이제 보통 한두 게임 정도는 한다라고 하면은 캐나다 디비전, 노스 디비전을 만들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같은 디비전끼리만 붙습니다. 아, 이게 가장 큰 변수네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7팀, 8팀, 8팀, 8팀이죠. 예, 그렇게 되니까 같은 디비전 상대를 9번, 10번씩 붙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팀이 있는 디비전은 상대할 팀이 7팀이니까 그렇죠. 7, 8에 56 하면 56경기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렇죠. 8라운드 대결을 하면 되고 그렇죠. 이제 문제는 노르스 디비전, 캐나다 디비전인데 예. 여기는 7팀이니까 상대할 팀이 6개. 그러니까 6, 9, 54 하면 2경기가 모자라고 그렇죠. 10라운드를 하면 60경기로 좀 오버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한 네. 8경기에서 10경기씩 붙는 거예요. 같은 팀. 9라운드에서 10라운드 정도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묘해졌습니다. 네. 이게 평소에 볼 수 있었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 팀들은 그쪽 동네 팀끼리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지네들끼리 붙는 거예요. 겁니다. 비슷한 가까운 위치에 있는 팀들끼리. 그렇죠. 예. 묶어놓고 붙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보기 드문 양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올해만 좀 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 변수 같은 거 들어보면은 약한 팀이 많이 소속된 디비전 뭐 어디라고 꼽지 않아도 대충 느낌 오실 겁니다. 아, 그런가요? 웨스트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애너하임, LA, 세너제이가 그렇게 세다라고 보기가 애매합니다. 뭐 올해도 사실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그냥 승점 왕창 그렇게 다른 팀들이 가져가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점에 내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권이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은 거기에 또 특정 팀 상대로 뭐 강하고 약하고 그렇죠. 이런 변수가 또 있을 수 그런 있고.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든지 템파베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템파는 이제 그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디비전 소속팀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메트로 디비전이랑 아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피츠버그, 워싱턴, 레인저스, 아일랜더스, 뉴저지. 이스트 디비전 같은 경우에 메트로폴리탄 디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네.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보스턴 버플러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필라델피아가 디비전 내 상대가 진짜 셌습니다. 그런 팀들이 굉장히 이득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평소 때랑 다르게 얘네들이랑만 붙으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뭐 다른 이제 양상으로는 워낙 단축 시즌이고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한번 10연승 이러면은 진짜 그게 큰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시즌을 이제 항상 뭐 매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 팀은 생각보다 막 10연승 한 팀이 플레이오프 못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버펄로라든지 8연승, 9연승 했는데도 막 플레이오프를 못 가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7연승, 8연승 해버린다? 이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평소에는 보기 드문 관전 그러네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평소에는 뭐 적게는 한 시즌에 적게는 2번, 뭐 많아야 한 4번 정도 만나고 끝나는데 뭐그 정도인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최소 8번, 최소 8번. 9번, 10번을 만나면 이게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질리도록 네. 만나는 겁니다. 이게 좀 가장 큰 변수이자 그렇죠. 또 순위 판도에 있어서도 큰 많이 달라질 관건이 수가 될 있죠. 것 같군요. 일단 디비전이 이렇게 나눴고 정규 리그는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에 따른 순위 판도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자, 플레이오프 제도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비슷한 듯 달라졌어요. 네. 16팀 7전제로 4라운드. 그 일정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6팀이 플레이오프에 가서 모든 라운드를 7전 4선승제로 한다는 건 예년에 하던 방식하고는 같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은 이제 24팀이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좀 조금 다른 그렇습니다. 포맷이긴 했어요. 예. 올해는 같은 디비전끼리만 붙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 같은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디비전 1위에서 4위를 하고 각 디비전 상위 4팀. 예. 그리고 이제 NHL이 디비전 개편을 한 다음부터는 1, 2라운드를 같은 디비전끼리 묶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방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2라운드까지는 같은 디비전끼리만 상대한다. 야, 그러면 이 같은 디비전에 있는 한 팀과 정규 시즌 때 한 10번에 플레이오프까지 하면 한 시즌 한 17번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징그럽게 일정입니다. 아주 징그럽게 만나는 네. 올해는 일정이고 네. 뭐 캐나다 디비전 7팀인데 그래도 4팀입니다. 이제 갑니다. 그런 부분도 똑같고요. 예. 그러면은 1, 2라운드 승자 끝나면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과 달리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되느냐. 3라운드에 대한 그런 의문이 나올 수가 배진표. 있는데 예. 승점 기준으로 시드를 다시 줍니다. 정규리그 승점 기준으로 4팀의 순번을 나눈다고요? 그렇습니다. 1, 4, 2, 3 이렇게 해서 스탠리컵 결승전. 1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비전 1위와 4위의 대결, 그렇습니다. 2위와 3위의 대결로 하듯이 예. 3라운드도 1번부터 4번까지 시드 배정을 한 후에 그 기준은 이제 정규 리그의 승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1번 대 4번의 대결, 2번 대 3번의 대결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긴 팀이 이제 결승전에 아. 맞붙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 올라오는 4팀은 디비전 챔피언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진정한 이제 각 디비전 챔피언들 챔피언인데 4팀이 모여서 세미파이널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때 볼거리는 3라운드부터는 올 시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대진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알 수 없어집니다. 안 네. 그래도 하키가 알 수 없는 스포츠, 좀 변수가 많은 스포츠인데 네. 더 변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음. 그때 가서 처음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진이 풀리면은 원래는 이제 스탠리컵 결승전이 작년 디비전 기준으로 동부 대 동부, 서부 대 서부. 아, 그런 그렇군요. 결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같은 컨퍼런스끼리 붙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기존에 때문에 같은 디비전에 있는 팀끼리도 뭐 파이널에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예를 경우에는 들어서 예를 들면 뭐 토 댈러스 대 미네소타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요런 지금 이제 디비전이 바뀌었기 예, 때문에. 댈러스 세인트루이스라든지 뭐 네.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아니면은 에드먼턴 대 세너제이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예, 보스턴 대 네. 템파베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네.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플레이오프 제도도 이렇게 예년과는 다르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정과 포맷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개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각 팀들이 매우 좀 바빠진 상황인데 어떻게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지금 사실은 요 부분이 관측이 됐었던 부분이 조금 이제 움직이는 냄새가 나긴 났었습니다. 발표가 안 나도. 왜냐하면은 KH 임대 선수들이 복귀를 했고요. 캠프는 1월 3일 시작입니다. 1월 3일. 예. 그리고 플레이오프 못 나간 팀들 있잖아요.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못 나갔던 팀들. 예. 그런 팀은 이제 12월 31일부터. 뭐 3일 차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네. 아닌데 어쨌든 그때부터 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캠프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고 프리시즌 경기는 치르지 않고 예. 1월 13일에 개막전부터 진행을 합니다. 프리시즌이 없기 때문에 좀 캠프가 짧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네. 1월 3일 시작한 팀들은 10일 뒤에 바로 네.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초에 나왔던 얘기로는 특정 지역 몇 개를 이제 버블을 선정해서 시즌을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발표된 포맷을 보면 디비전은 좀 바꿔놓고 비슷한 동네끼리 묶긴 했는데 뭐 버블 지정을 해서 거기서만 정규리그를 치르고 그런 건 아니네요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이제 나온 부분은 홈 경기장에서 일단 경기를 치른다. 각 팀의 홈 경기장에서 홈 경기를 치른다고요. 예, 지금까지는. 왜냐하면은 캐나다 디비전은 뭐 이동할 필요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쨌든 이동을 하게 되고 다 이제 국내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관중 이야기죠. 결국 예. 관중은 어느 시점에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 근데 이게 뭐 미국은 어쨌든 수많은 주의 집합제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는 경기장 쓰기도 애매한 데도 있고 어디는 드릴 수 있고 요런 게 이제 달라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쨌든 관객을 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은 댈러스 스타스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르죠. 5,000명 드리기로 네. 확정했습니다. 이미 개막전부터 그냥 네. 쭉 끝까지 우리 5,000명까지 원래 보통 한 2만 명 들어가는데 5,000명 드린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경기장이나 이 상황에 따라 그때 또 세너제 언급 드린 부분이 있지만 세너제 같은 경우에는 센터클라에서 홍보장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제 시즌 개막할 때쯤은 이제 풀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나오면 이제 그런 데는 관중을 시작할 때는 못 받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다 다르다. 각 홈 경기장마다 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그렇죠. 팀은 유관중, 어떤 팀은 무관중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뭐 당장 KHL만 보셔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리고 버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1개 이상의 중립 지역, 중립 경기장을 디비전별로 선별을 해서 경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북미 쪽에 코로나19 확산세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그 부분은 이제 추후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점. 하지만 일단 각 팀이 자신들의 홈 경기장에서 홈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NHL 2020-2021 시즌 개요 발표에 따른 오늘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NHL 소식 간만에 전해드리게 됐는데 반가웠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이현석 예. 기자님의 오늘 저지 소개를 여기서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타와 세너터스의 세 번째 저지요. 사실은 서드가 아니라 이거 100주년 기념 경기에 이제 몬트리올이랑 했던 경기 그때 야외 경기 저지였는데 그냥 서드로 그냥 이거 입는다. 특별한 시카고랑 의미가 똑같은 담긴 거죠. 아니, 저지군요.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고 100주년 기념. 여기에 슬리브에 우승한 연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 오타와 세너터스는 네. 헤러티지 그 저지기 때문에 옛날 오타와 세너터스를 기리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신 오타와 세너터스는 우승 따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당연하게 결승은 2번 갔는데 네. 한 번 갔구나. 예, 한 번 갔는데 그때 뭐 애나하이먼트 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구 오타와 세너터스는 꽤 이제 저는 아직 그때까지 네. 역사관을 막 그렇게 상세하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슬리브에 뭐 연도가 많이 있는데 막 1906년, 5년 막 이래요. 그러니까 1910년 이러니까 네, 네. 별 의미 없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 21번이네요. 아주 인기 없는 초이스란 건데 니키타 필라토프라고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얘는 실패할 수가 없다. 네. 콜럼버스 블루재킷츠 1라운드 6번 순위인가 지명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발랄한 플레이도 그렇고 진짜 이 공격에 완전히 팀 공격을 이끌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던 선수인데 네.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NHL 와서. 아.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오타와 이적을 해서 뭔가 마지막 불고 오타와도 좀 복권 한번 끌어보는 시점으로 그 심경으로 트레이드 했는데 오타와에서도 썩 좋지 못하다가 KHL 넘어갔는데 KHL에서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제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진짜 주니어 때라든지 어릴 때는 굉장했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뭔가 좀 기리는 의미에서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선수다라는 그런 정도로만 이현수 생각하시면 기자님의 최애 팀인 오타와 세너터스에서 21번을 달고 잠시 뛰었던 진짜 잠시죠. 니키타 필라토프 선수의 오늘 저지였고요. 예. 매주 이렇게 하나씩 몰랐던 선수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렇죠. 이런 선수가 있었구나. 극 러시아 선수 한정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런 팀에 있었구나. NHL 이제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또 오타와 세너터스가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또 응원의 마음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즌 개막을 하니까 뭔가 좀 상징적으로 해서 들고 오긴 했는데 네.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개막 프리뷰가 됐든 개막전이 됐든 그때는 또 어떤 저지 어느 팀의 저지를 입고 나오실지도 기대감을 갖고 한번 개막일을 기다려 보겠고요. 저희도 뭐 오늘 이후로 다가올 비하인드넷 회차에서는 NHL 소식을 좀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53회 NHL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채널 1컵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53회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채널 1컵 최종 리뷰의 시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체스카 아레나에서 지난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목금토일에 걸쳐서 채널 1컵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각 팀의 로스터를 살피면서 프리뷰해보는 시간이 있었고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대회 어땠는지 각 팀들의 경기는 어땠는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스웨덴, 핀란드, 체코, 러시아 이렇게 유럽의 하키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팀이 11월 카리알라컵에 이어서 또 한 번 풀리그 방식으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일단은 우승팀은 그 팀이 됐고요. 뭐 이 팀 말고 우승할 팀이 없었어요. 체면을 구기지 않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섭 기자님이 그 찍었던 다크호스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그 팀은 조금은 이제 실망스러운 순위가 아닌가 많이 싶습니다. 못하던데요. 네. 오늘 진행 순서는 이제 최종 결과 순위 순서대로 갈 텐데 밑에서부터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팀 가운데 최하위, 이번 대회 4위 최하위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첫 경기 체코전 4대3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에 1대4로 두 번째 경기 스웨덴에게 첫 패배를 당했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러시아에게 또 패하면서 이번 대회 1승 2패 승점 3점 4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핀란드의 4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경기력 자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자신들의 하키 자체는 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와 온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제 수비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핀란드 하키 하면은 상대방의 슈팅 최소화하고 수비적인 운영을 가져가고 뭐 역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수비형 하키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수비적인 운영에 능한 팀입니다. 매 경기 상대방을 그 20개 초반으로 슈팅을 다 묶어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비적인 운영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예. 뽑았을 때 이 팀들 이건 뭐 팀 1번 선수들이 많이 들어갔다. 근데 KHL 리거 18명, 이제 러시아 다음으로 KHL 리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생각보다 득점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변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운영을 잘 하면은 1라인급 선수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득점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예. 경기를 수월하게 가고 이게 근데 안 됩니다. 음. 안 됐습니다. 득점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기의 차이점이 안 나왔고 러시아 스웨덴전 같은 경우에는 선제점 허용하면서 두 경기 전부 0대3으로 뒤졌습니다. 예. 0대3으로요. 근데 올해 로스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0대3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없어요. 핀란드의 로스터가 그랬습니다. 네. 게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라인이라든지 그런 주득점원들까지도 침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를 좀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만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서는 득점도 터지지 않았고 뭐 0대3으로 이제 끌려가던 경기를 만회할 만한 힘은 없었고 결국은 이제 뭐 좀 다소 무기력하게 스웨덴, 러시아에게 패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호마라든지 그리고 그 푸스티넨 이런 선수들이 그냥 득점 빵빵 해주고 스페셜팀 이럴 때도 이런 선수들이 딱 주축 나오면서 딱딱 차이점 만들면서 수비 늪으로 끌고 가고 상대방 초조해지고 발목 잡고 딱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이런 좀 주포 선수들이 득점에서 너무 부진했어요 이번 대회. 그런 네. 부분에서 수비적으로 잘 틀어막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수비적으로 틀어막아도 이렇게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게임에서 골 못 넣으면은 예. 아무리 잘해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핀란드가 예전의 대회와는 다르게 이번 대회는 자국 리그, 핀란드 리가에서는 한 명도 선발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아니요, 그 부분 경기력에?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괜찮았던 부분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슈팅을 잘 틀어막는 수비적인 운영 자체는 잘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골리진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실수를 커버해줄 수 있을 정도의 골리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키노라를 제외를 하면은 두 명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예. 실제로 스웨덴전에 이제 스웨덴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 서브골 유보네 선수를 냈는데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나오지 못했고 올키노라 선수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메탈루르크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긴 하지만은 진짜 예를 들면은 수비적인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든지 수비적인 운영에 완전한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골리나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테닝 부분에서도 아주 크게 이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이 나오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를 다 봐도 3실점, 4실점, 4실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골테닝에서도 크게 이제 아주 크게 이제 그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밖에 언급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이런 수비적인 팀을 하는 팀은 스페셜 팀에서 차이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스웨덴전 같은 경우에는 1피리어드 초반부터 스웨덴 연속 4차례 페널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초반 파워플레이 찬스가 4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 한 골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러시아전은 러시아가 굉장히 잘해서 아예 이런 걸 기회조차 주지도 않는 그 파워플레이 찬스 딱 한 번 이런 경기는 어쩔 수 없어요. 저쪽에서 팬들 관리 잘했으니까. 근데 스웨덴 같은 경기는 오히려 진짜 스웨덴 같은 팀을 잡아내려면은 아예 파워플레이 지금 어떻게 보면 1피리어드 초장에 파워플레이 골 1라인 뭐
앞서 말씀드린 뭐 포스틴 이런 선수가 한국 2골 넣어서 2대0 이렇게만 되면은 충분히 늪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예, 핀란드 많이 아쉬운 결과인 것 같고요. 4위 최하위로 끝난 이번 채널 원컵이었습니다. 핀란드 얘기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은 이번 대회 3위를 차지한 체코입니다. 이현숙 기자님의 기대와는 좀 미치지 못한 결과인데요. 체코는 첫 경기 핀란드전 3대4 패배 후에 두 번째 경기 러시아전에서도 1대4로 패배, 마지막 경기인 스웨덴전에서 그래도 4대1로 승리를 하면서 최종 성적 1승 2패, 역시 승점 3점으로 3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첫 경기가 좀 패배로 시작하면서 꼬였고,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러시아전도 좀 실망스러웠고,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한 경기 잡고 마지막 자존심은 지킨 그런 결과인데요. 체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경기력 자체가 아주 나빴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실 러시아전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었는데 수비진을 젊은 선수들로 많이 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2명을 제외하면은 다 24세 이하로 구성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발목 잡힌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비진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아무리 좋은 골리가 있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점이 많이 연결이 됐고요. 골리들이 잘한 경기도 지고 못한 경기는 당연히 졌습니다. 핀란드전 같은 부분은 못해서 졌고 러시아전 같은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괜찮았습니다. 예. 요 경기에서 로만 빌 선수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빌 선수가 나왔는데 빌 선수가 작년 EHC 때 완전히 러시아를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골이거든요. 제가 생각해서 그래서 올해 트락토르가 모셔간 것 같은데 잘 했는데도 졌어요.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수비진이 아무래도 좀 경험의 부족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은 올해 조금 더 베테랑으로 수비진 채우고 해서 약간만 조금 더 수비진에 힘을 줬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좀 아쉽고요. 그래도 저는 요런 이제 로스터를 좋아합니다. 뭔가 EHT 같이 친선전 같은 성향의 토너먼트 단기 대회 같은 부분에서 확실한 컨셉이나 목적을 딱 잡고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전 항상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난 EHT에 러시아의 언더 20로 나온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체코가 올해 24살 굉장히 어린 수비진을 딱 꾸리면서 좀 미래를 테스트를 해보는 이런 장소를 삼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높게 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코 특색 있는 로스터였는데 당초 예상했던 그런 약점 부분이 결국은 걱정했던 현실로 드러나면서 결국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대했던 부분에 미치지 못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야시킨 선수가 현재 KHL 득점 1위에 올라 있는 선수인데 생각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이 야시킨이라는 거, 야시킨이라는 확실한 이 득점 카드가 있었는데 이 카드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 이게 진짜 많이 관건이었습니다. 사실 요 딜레마는 러시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시파초프를 누구랑 조합을 시켜서 풀어낼 것이냐, 이런 똑같은 과제가 있었는데, 뒤에 러시아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는 완전히 성공적으로 풀어냈는데 체코는 요거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첫 두 경기에서 야시킨 선수는 네스트라실 선수랑 같이 나왔어요. 1년 봤을 때는 네스트라실이랑 시파초프 느낌 좀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두 선수 다 약간 좀 체형이 호리호리한 데다가 나름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괜찮고 수비적인 능력에서도 이제 네스트라실 선수가 조금 더 뛰어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야시킨의 소속팀인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이제 시파초프와 야시킨 조합이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파초프와 약간 비슷한 유형이라고 봤던 네스트라실을 이제 대표팀에서 야시킨과 묶은 건데요. 그래서 이러면은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부석. 네스트라실은 시파초프가 아니었다.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안 나왔어요. 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 스웨덴전 와서는 세들라크 선수랑 야시킨 선수를 묶었거든요. 근데 요 라인은 힘을 꽤 줬습니다. 공격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세들라크랑 야시킨을 아예 묶으면서 진짜 1라인은 힘으로 그냥 짓누르는 느낌. 사실 네스트라실 선수는 그런 타입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KHL에서 네스트라실 선수라고 하면은 좀 엘리트 투웨이 센터, 공수 겸장이 딱 되는 요런 느낌의 센터 자원이지, 좀 득점형 센터 자원이랑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세들라크 같은 득점형 센터랑 야시킨 완전히 힘을 발할 수 있는 이런 라인을 같이 딱 묶어버리면은 더 힘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스웨덴 전에도 이 라인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요 두 선수를 묶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대회 끝나고 난 다음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운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감독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야시킨을 누구랑 묶어서 살리지? 이런 부분에서 해서 만약에 근데 핀란드 첫 경기에서 쉐들러카 야시키는 묶는 선택을 이때 냈는데 이게 대성공했으면 또 완전히 이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좀 운이 없었다는 건데 뭐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일찍 두 선수 묶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1차전에 아주 크게 뭔가 공격에서 임팩트가 나오지 않았을 때 러시아전은 그냥 바꾸는 이런 선택을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가서 이제 변화가 적중하긴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던 체코였고 이번 대회 3위로 끝났습니다. 두 팀을 살펴봤고 이제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2위는 스웨덴이었는데요. 스웨덴은 첫 경기였던 러시아전에서 3대4 슈트아웃 패로 승점 1점을 챙겼고요. 두 번째 경기였던 핀란드전에서는 4대1 승리, 마지막 체코전에서는 1대4로 패했고 결국 1승 1 슈트아웃 패 1패 승점 4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첫 경기 러시아를 거의 잡을 뻔했다가 아쉽게 슈트아웃 패로 끝났고 뭐 핀란드전까지는 좋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체코에게 또 1대4로 지는 또 아쉬움을 남기면서 대회를 마감하게 된 스웨덴이었습니다. 요걸 이겼다면 우리가 확고한 넘버 2다 이럴 수 있었는데 아무튼 조금은 그게 틀어졌고요. 네. 사실은 더 좋은 성적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스웨덴 이제 첫 경기 러시아전은 굉장한 운이 따랐던 경기였어요. 그런데도 결과는 어쨌든 못 이겼죠. 사실 이건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운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따랐기 때문에 11월에 카리알라컵 때에도 스웨덴과 러시아가 이런 식의 접전을 슈트아웃까지 예, 갔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엔 스웨덴이 러시아를 잡나, 러시아의 우승이 이렇게 발목이 잡히나 그랬는데 일단 러시아가 이겼어요. 예, 요거를 사실 잡았었어야 했었고요. 스웨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진짜 운도 좋아가지고 너무 잘 풀린 게임이었거든요. 패스를 막 주면은 상대방 스케이트 받고 들어가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골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깔끔하게 탁 이렇게 못 넣은 골이 이 경기에서 총 3골 중에 적어도 한 골 정도는 그런 좀 운이 좋았던. 아니, 그렇게 운이 따르면 이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못 이기면은 이거는 진짜 상대팀이 워낙 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두 골 빼면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의 4대1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러시아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팀이 다 4대1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4대1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끝났는데 워낙 뛰어난 자원도 많이 뽑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루두루 이제 뛰어난 자원들 많이 뽑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자신들보다 약한 팀들한테는 확실하게 잘 들어먹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으로 쭉 대회 내내 좀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센터진이 확실히 괜찮았는데 라스무센, 린드베리, 캠페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 팀에 굉장히 1, 2라인 센터들이 딱딱딱 포진이 되면서 좀 센터진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윙어들도 좀 득점 윙어 같은 경우에는 오베리, 페테르손, 린드베리 이렇게 묶은 라인은 러시아전에서 어쨌든 2골 기록을 하면서 러시아는 참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전력으로 참 짜임새 있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 그런 부분은 핀란드나 체코 입장에서는 이제 체코전에서는 어쨌든 패하긴 했습니다만은 핀란드전 같은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잘 이기는 이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체코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봤는데 린드베리 선수가 못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전력의 이 노출이 있고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새로운 조합에 대한 좀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린드베크 안 됩니다. 골리? 안 됩니다. 린드베크 골리. 왜 2경기 냈죠? 왜 2경기 냈을까요? 린드베크 2경기 나왔거든요. 체코전 결과적으로 패했습니다. 요케리트 헬싱키의 골리 린드베크 선수가 이번에 스웨덴 선발이 되는데 저 린드베크는 참 오늘 새벽 경기도 있었죠. 디나 모스크바의 경기 4대0으로 아주 러시아전에는 헬베리가 나왔고 헬베리 나왔습니다. 나머지 두 경기에 린드베크가 나왔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1승 1패긴 한데 그래서 저는 체코전 질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스웨덴에서 좀 눈에 띄는 라인이 저는 의외로 4라인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SH의 셀레프티오에서 뛰는 선수들 3명을 묶은 그대로 딱 묶은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이 체킹 라인 닿지 않게 내내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서 막 득점도 막
드문드문 올려주고 팀 성적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SHL 선수들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 물론 이제 SHL 자체 리그 자체는 뛰어나다라는 부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발목 잡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SHL 선수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의외로 4라인이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 지난주에 말씀 주신 거 떠올려 보면 스웨덴은 뭐 크게 별 특색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라인이 고루고루게 안정적인 전력은 구축했다라고 그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것이 뭐 4라인까지 결국은 그대로 좀 드러난 느낌이 있고 결국은 뭐 2위 뭐 꽤 러시아를 위협하기도 했었으니까 사실 뭐 진 게임이지만 그러니까 이길 수 있었다. 네. 또 있었다. 이런 우승도 부분. 할 뻔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의의가 있죠. 네. 충분히. 이번 대회 2위로 끝난 스웨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우승팀 홈팀 개최국 러시아입니다. 첫 경기가 고비였는데 그래도 스웨덴 4대3 슈타웃 승리로 고비를 넘어가더니 두 번째, 세 번째 체코전, 핀란드전 앞선 경기들보다는 좀 쉽게 모두 정규승을 챙겼고 결국 3전 2승 1 슈타웃승 승점 8점으로 이번 대회 3전 전승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다행이죠. 우승으로 끝나서. 그죠. 예, 홈에서 우승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네. 좋았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주 사실 이 팀 막을 수 있는 팀이 올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그 정도로 전력 차이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스웨덴전도 스웨덴 득점 운이 관여되지 않았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3대1, 4대1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고 라인 같은 걸 짜는 걸 봐도 그러니까 또 시파초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어떻게 뽑았냐면은 시파초프, 치비소프, 트카초프 아니면은 치비소프의 그 트카초프 자리에 아니면 뭐 마르첸코를 넣는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치비소프 선수 굉장히 장신에 올해 이제 메탈루크로 들어온 좀 득점형 윙어 자원이죠. 어떻게 보면 야시킨이라는 느낌 비슷합니다. 이 선수. 네. 그러니까 그냥 플레이스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조금 이제 파워포워드 같은 느낌으로 조합을 신 거죠. 그리고 카갈리츠키 옆에 붙죠. 시파초프 옆에. 네네. 그런데 스케이팅 좋고 득점 능력에는 트카초프 붙였습니다. 완전히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 라인을 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디나모 모스크바에선 유일하게 선발이 됐던 바딤 시파초프 선수였고 그렇습니다. 꽤 오랜만에 대표팀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번에 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인라인 센터라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중심의 역할을 했어요. 너무 잘해. 충격적인 정도로 잘했는데 시파초프 선수가 파워플레이에 오른쪽 사이드에서 플레이메이킹 겸 득점을 하는 딱 패턴이 있어요. 그것까지 러시아 국가대표팀에서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야 브라기 감독 역시 많이 보긴 보는구나. 역시 같은 리그에 있고 예. 자주 만나는 상대이기 때문에 많이 잘 보고 있고 거기에 국가대표팀에서도 확실하게 잘 맞춰주는구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체코팀에서 뭐 풀지 못한 그 야시킨 숙제를 러시아는 시파초프라는 숙제를 잘 풀어냈다 예. 라는 부분에서 1라인이 안정화됐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팀에서 수비수 2명씩 뽑았다라는 부분을 지난주 언급을 드렸잖아요. 예. 실제로 이런 조합을 많이 펼쳤습니다. 마르첸코, 라피코프 1라인에 묶고 2라인에 뭐 오지가노프, 갈레뉴크, 스카 2명이죠. 그리고 유딘, 람킨 3라인에 아크바르스 이런 식으로도 묶은 경기가 있었고 아니면은 람킨이랑 유딘은 다른 수비수를 보조하는 역할도 잘하니까 이런 선수를 다른 분 묶고 좀 전술적으로 좀 생각한 느낌으로 잘 이제 구현을 하는 느낌도 나왔고요. 예. 또 같은 팀 선수들을 또 이제 드문드문 잘 같이 묶어내면서 마민 선수랑 카르나호프 선수를 체스카의 2명의 선수를 좀 체킹 라인의 축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전술적인 기용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시파초프를 거의 팀이랑 같은 느낌으로 짜준다라든지 2라인 같은 경우는 브르다소프, 모로조프, 쿠즈멘코거든요. 스카 라인이죠. 2라인 그냥 스카 선수들 다 나옵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잘 이제 꾸려낸 부분도 있었고 제르노프, 소시니코프 이런 느낌으로도 묶어낸 부분도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은 뭐냐면은 제르노프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아반가르트에서 톨친스키라 호흘라초프 이런 선수랑 자주 묶입니다. 네. 소시니코프 선수는 그런 느낌으로 비슷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 식으로도 이제 같은 리그에서 잘 보고 많이 보고 하니까 조합 자체도 이제 술술술술 잘 풀어낼 수 있었던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요.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선수는 드미트리 보런코프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4라인에서 카라나호프, 마민이랑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예. 스피드라든지 오히려 크바르탈로프가 브라긴 감독한테 이렇게 쓰는 걸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아크바르크스에서 이제 뛰고 있는 이제 젊은 공격수인데요. 보론코프. 그렇죠. 그래서 보론코프 선수가 이번에 스피드 살리는 부분이라든지 득점 부분에서 많이 공헌을 해줘서 오히려 크바르탈로프 감독이 좀 보고 배웠으면 한 정도로 굉장히 잘 활용되는 모습이 대표팀에서 브라긴 감독이 보론코프를 활용했던 거를 아크바르스에서 크바르탈로프 감독이 똑같이 이렇게 하라, 하면 어떠냐. 똑같이 하라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확실히 압도적이었다는 건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3개 라인 이상에서 득점 나온 경기가 2경기나 그런 예. 부분에서 모든 라인에서 앞섰다라는 부분. 그리고 스웨덴전 제외하면은 4라인에서 멀티골이 다 나왔어요. 나머지 2경기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선수진의 깊이를 어떻게 보면 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확실히 이번 채널원컵 러시아는 정말 잘 나왔고 확실히 감독이 중요하구나. 아 진짜 보르베프랑 쿠다쇼프 러시아 대표팀 감독 마음에 드시나 봐요? 작년까지 봤잖아요. 네. 재작년에 보르베프, 작년에 쿠다쇼프. 네. 맨날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내고 똑같이 지는데도 똑같이 내고 와 네. 올해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코르시코프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바꾸고 넣고 그런 부분 파워플레이 1라인에 코르시코프 네. 선수 했는데 안 좋으니까 바꿔버리고 이런 부분 딱딱딱 나오고 역시 감독 중요하구나. 러시아의 이제 대표팀 말레리 브라긴 감독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이제 러시아 U20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올 시즌부터 스카와 이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는데 A 대표팀 그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엮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지난번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러시아 대 캐나다 결승전 때 그 이제 그 감독이 러시아의 브라긴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브라긴 감독. 근데 이제 아깝게 우승을 놓쳤던 그 장면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1년 만인데 모습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죠. 많이 늙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많이 힘들 겁니다. 지금 네. 많이 힘드실 좀 겁니다. 그게 좀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대표팀 감독으로서 일단 좋은 결과를 연이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이 첫 그 좀 공식전 같은 느낌으로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더20 감독인 라리오노프 감독이 네. 그냥 정권 잡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번 채널원컵은 브라긴 그렇군요. 감독 사실상 첫 공식 대회라고 그렇죠. 본인의 대표팀 사실상 감독으로서 국가대표 네, 공식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모습 잘 나와서 물론 이제 또 월드 챔피언십 가면은 NHL 선수들도 오고 이런 부분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러시아가 좀 전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좀 어떤 모습 보여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EHT에서 러시아의 모습 같은 부분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네. 전원 KHL 리거들로 뽑았던 러시아 거기다가 또 최상위권 팀들에서만 뽑은 호화 멤버를 자랑했던 러시아가 결국은 이번 대회 3전 전승 우승으로 개최국의 어떤 체면을 세우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상 발표된 거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요? 대회 최우수 선수가 포지션별로 발표됐네요. 공격수는 키릴 마르첸코 선수가 선발이 됐고요. 스카의 공격수 키릴 마르첸코. 수비수는 예고르 야코블레프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네, 이 선수 이제 메탈루르크 소속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골리는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선수. 다 역시 러시아 스카. 선수. 네. 사실 사모노프 선수가 3개를 다 나왔어요. 예. 그럴 줄은 몰랐는데 한 경기 정도 페도토프 쓰지 않을까 했는데 한 경기도 안 쓰더라고요. 이 브라긴 감독이 좀 골리 잘한다 싶으면 안 바꿉니다. 무조건 갑니다. 자신의 소속팀 골린 사모노프를 3경기 다 냈다. 예. 네. 그 부분은 좀 이제 첫 경기는 안정빵으로 간 거고,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브라긴 감독이 좀 골리 교체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키 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더20 때도 쭉 가다가 만약에 준결승 때 얘가 무너졌어요. 그럼 결승 때 다른 골리 내버립니다. 예. 그런데 쭉 잘 가면은 그냥 믿음의 경 쭉 하거든요. 사모노프 쭉 밀었는데 굉장히 성적 좋았고요. 사모노프 선수가 정규 시즌 불안해서 이 러시아 국가대표에서 어쩔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반대의 계기도 좀 마련할 수 있었던 대회였을 것 같고요. 예. 마르첸코 선수는 참 그 셀러브레이션이 참 요란한 선수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이번에도 뭐 요란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그 상황에 상관없이 점수 차가 몇 골 차도 상관없이 오늘도 새벽에 체스카랑 경기가 있어요. 슛아웃에서 결승골 딱 넣고 또 맞습니다. 한 번. 체스카를 이기는 뭐 슛아웃 결승골이니까 중요한 골이긴 했습니다 이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이때 여기도 했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네. EH 때도 똑같이 했었고요. 좀 그런 모습이 나왔고 야코블레프 선수는 약간 의외였는데 드문드문 좀 유틸 역할 같은 부분을 잘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채널 원컵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굵직한 A 대표팀의 국제 무대라고 한다면 언제가 될지 2월이죠. 보통. 2월에도 보통 이제 베이에르 하키 게임 네. 일 겁니다. 아마 이 다음 EHT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KHL도 뭔가 좀 중후반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도 초호화로 나올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 어쨌든 2월 EHT를 좀 이제 기다리는 좀 이런 그림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채널 원컵
최종 리뷰까지 오늘 비하인더넷 253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25일부터 1월 5일까지 2021 IIHF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이 잡혀 있고요. 그게 끝나면 또 바로 NHL 2020-2021 시즌이 개막할 거고 KHL 정규 시즌도 잠시 브레이크를 갖고 이미 재개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뭔가 좀 활발한 느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는 연말 연시가 좀 나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경기들이 조금씩 좀 늘어나는 느낌이 있는데 모쪼록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비하인더넷은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항상 열려 있고 유튜브에도 온더스포츠 채널,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채널에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접하시고 또 의견과 후원 등등 질문도 좋고요.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 열려 있으니까 여러 창구를 통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53회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섭 기자와 박김찬 PD,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